반갑습니다. 더배움의 김준호입니다. 그 21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우리 문제는 조금 뒤에 몰아서 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육군 교재에서, 육해군 교재에서 이제 독립회폐라든지 대제국가 강무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뭐 일본 배경 보면 열강의 묘익관 침탈, 그 다음에 뭐 근대 문물의 필요성과 민중 계몽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것들은 딱 뭐랄까 결정적인 이런 문구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도 세력, 서재필 등 지식인, 그리고 이제 요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각증의 인사 참여, 바로 민중들이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주요 세력, 이 뭐 참여 인사들 다 해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들, 민중들이 이제 참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요 활동, 뭐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윤치호 남궁옥 중심, 요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관민공동회로 넘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만민공동회까지는 서재필이 주도를 하다가, 관민공동회로 넘어갈 때쯤 되면 윤치호 중심, 윤치호가 서재필이 밀려나게 돼요. 고종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러면서 이제 윤치호로 갔다가 중심으로 해서 독립회폐가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 전제 황권 강화 주장이 있죠. 요거는 솔직히 헌의육조에 보면 전제 황권을 공고히 하며 요런 문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구라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냥 고종 기분 좋으라고 전제 황권을 공고히 하며 요런 문구가 있는데 있죠. 그건 페인트고 있죠. 실제 그 밑에 내용들을 쭉 보면 입헌군 주제를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입헌군 주제는 왕권이 강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겁니다. 왕과 민중들이 힘을 갖다가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왕은 이제 얼굴마담이 되는 게 입헌군 주제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관민공동의 헌의육조의 성격을 갖다 잘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사료에 보면 그런 페인트가 나오는데 그건 페인트예요. 실제로는 전제왕권 강화가 아니라 입헌군 주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헌의육조에서는. 그 다음에 서재필 중심. 이거는 이제, 뭐, 책이 좀 그래요, 보니까. 예, 육군에서 교재 만드신 분들이 좀 그래요, 보니까. 예, 보통 이제, 간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사학과 전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만드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어렵습니다. 원래 순서대로 하면 서재필 중심의 만민공동회가 먼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윤치호 중심의 관민공동회가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해산, 독립회폐가 공화정을 추진하려 한다는 보수파의 모함, 예, 공화정 음모론이죠. 요거를 그리고 고종이 이제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면서 군대와 그리고 한국협회를 동원해서 강제 해산시킵니다. 세 가지 방향성, 이건 뭐 애우는 게 아니죠. 딱 보고 이제, 그렇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안 나와 있는 내용도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과 강무개혁. 1번 이제 고종의 경궁 황궁.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종이 원래 아간 파츠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있죠. 네 번째 마디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독립협회 쪽으로 고종이 이제 간을 갖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영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립협회를 밟아버리고 있죠. 고종이 이제 모든 힘을 자기한테 집중을 시키면서 자기개혁을 추진해 가는 거예요. 그게 광무개혁이에요. 1892년, 98년도에 독립협회를 갖다 밟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있죠. 12월 25일 날 독립협회를 해산시켜버리고 있죠. 그 다음에 대한국 국제를 갖다 제정해서 자기 중심으로 개혁을 갖다 추진하는 겁니다. 9번 신참, 점진적 개혁 추구. 9번 신참이 바로 이제 점진적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양전사업, 지계 이런 것들 쭉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의도 뭐 뻔해요. 그러니까 우리 다 다룬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들어가는 게 다섯 번째 말입니다. 다섯 번째 말. 네 번째 마디와 다섯 번째 마디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러일 전쟁이 있는 거예요. 러일 전쟁. 러일 전쟁을 통해 가지고 있죠. 일본이 이제 러시아를 갖다 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도권이 이제 러시아와 일본의 힘의 균형이 아니라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상황에서 일본이 조선을 갖다 식민지화할 준비를 갖다 하는 게 다섯 번째 마디예요. 그러니까
예. 그 5번째 말에 되게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 우리 끝이 안 납니다. 우린 가능한 좀 쉽게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식민지화할 준비를 갖다 하냐면 여러 가지 각종 조약을 맺으면서 우리 국권을 야금야금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있죠. 이 조약들을 갖다 중심으로 그 논리관계를 갖다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사이사이에 요 조약들과 인과관계를 갖다 맺어가면서 있죠. 나머지 조용급의 사건들을 갖다 끼워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제 러일 전쟁이 이제 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용안포라는 곳을, 용안포라는 항구예요. 요거를 갖다 강제로 점령하면서 있죠. 예. 그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용안포를 갖다 강제 점령하면서 고종은 이제 야 분위기 보니까 엄청 살벌하거든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고종이 중립선언을 갖다 합니다. 제가 앞에서 한번 우리 중립 논의와 관련해서 고종이 나중에 뒤에 가면 중립 그 선언을 갖다 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러일 전쟁 직전에. 바로 그거예요, 그거. 예. 하지만 이때 가면 일본, 러시아 이미 전쟁할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예. 칼자루는 얘들이 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러일 전쟁은 그냥 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요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있죠. 일본이 처음 우리와 조약을 갖다 맺는 거예요. 한일 의정서. 이 한일 의정서는 특징이 뭐냐면 아직까지 있죠. 러일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는 찰나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이 우리한테 바라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군용지 사용, 러일 전쟁 수행을 갖다 위한 군용지 사용. 요게 특징이에요. 군용지 사용.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있죠. 어느 정도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갖다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우리나라 내정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한일협약, 고문 정치. 일본이 우리 정치에 간섭하기 위해서 고문을 갖다 보내는 거예요. 외교 고문, 재정 고문, 스티븐스, 메가타 이런 사람들을 갖다 보냅니다. 근데 뭔가 좀 정리가 안 되죠. 예. 우리 한번 쫙 정리하면서 나가볼까요? 우리와 일본이 맺은 조약이 그 5번째 마디에 맺었던 가장 중요한 4개 조약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한일 의정서, 1차 한일협약, 2차 한일협약, 3차 한일협약. 어떻게 보면 되게 쉽죠. 그러니까 예, 쉽게 만든 거예요. 원래는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예, 요거를 갖다 우리 이제 전부 다 합해서 일단 요렇게 하나 암기를 해 두십시다. 한일의 협약. 이런 협약은 없어요. 요건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암기 공식이에요. 한일의가 바로 한일의정서예요. 그 다음에 협약했지 않습니까? 이게 1차, 2차, 3차가 되는 거예요. 1차, 2차, 3차가 됩니다. 근데 이게 정식 명칭이 아니에요. 원래 정식 명칭은 이거는 1차 한일협약은 그냥 한일협약이에요. 이름 하나에 얘는 그냥 하나. 2차 한일협약은 이름이 2개가 있어요. 2차 한일협약은 별명이고요. 실제 정식 명칭은 있죠. 을사조약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을사조약은 혹은 늑약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차 한일협약도 요건 이름이 3개가 있어요. 얘 정식 명칭은 정미칠조약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3차 한일협약이라는 별명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별명이 더 있는 거예요. 3차니까 그러니까 신한일협약 또는 한일신협약 이렇게 부릅니다. 신자가 들어가요. 원래 이름부터 엄청 사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 쉽게 한일의 협약이라는 암기 공식을 통해서 4개의 이름을 갖다 암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차는 별명이 2개, 이름이 2개니까 을사 하나 더 있다. 그 다음에 3차는 이름이 3개. 정미칠조약, 신한일협약. 요렇게 해서 이름을부터 먼저 쫙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정리했으면 그 다음에 특징 잡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한일의 정도는 특징 뭐라고 했어요? 군사용지 사용. 그리고 1차 한일협약부터는 특징을 갖다 우리 또 암기 공식을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일 협약 있죠.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일본이 있죠. 우리한테 아주 마시면 있죠. 맛이 없는 완전히 마시면 고통스러운 고통차를 갖다 하나 먹이는 거예요. 고통차를. 고통차. 예. 이런 차 마셔보신 적 있습니까? 예. 고가 바로 고문정치예요. 고문정치. 1차 때 특징을 갖다 우리 고문정치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통은 있죠. 통감정치요. 통감정치. 2차 때 일본의 이제 우리 내정간섭 형태를 갖다 우리가 통감정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차는 차관정치요. 차관정치.
예, 고통차에서 1차, 2차, 3차의 그 특징을 갖다 우리 딱딱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까지 하시면 거의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고문 정치가 뭔지, 통감 정치가 뭔지, 차관 정치가 뭔지 이해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기본 뼈대들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요 사이사이에 혹시 뭔가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나, 인과관계로 연결되는 사건들이 있었나, 그까지만 확인하시면 5번째 마디 끝입니다. 이 5번째 마디가 학생들 제일 어려워하는 마디예요. 근데 의외로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일의 정성은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고문정치. 이 고문정치가 뭐냐? 고문을, 우리한테 참견을 하는 고문들을 갖다 일본이 보내는 거예요. 2명을 보냅니다. 외교고문 스티븐스, 미국인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열사들한테 총 맞아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고문 메가타, 일본인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왜 메가타의 화폐개혁이라든지 그에 대한 반발 중요한데, 요거는 있죠. 좀 뒤쪽에 다룰게요. 먼저 이제 기본적인 뼈대부터 잡고, 중요하지만 부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사조약으로 연결이 되는데, 을사조약은 어떻게 보면 있죠. 우리의 근본적인 요 4개의 조약이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을사조약인데, 을사조약을 갖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있죠. 을사조약 때 우리 주권 중 가장 근본적인,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주권을 갖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이 을사조약 때 이 통감 있지 않습니까? 통감들이 우리나라 외교권을 가져가 버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외교로 갖다 우리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일본을 통해서 일본이 대신 외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외교권이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에 우리가 솔직히 우리 스스로의 힘은 없지 않습니까? 외교를 통해 살아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외교권을 일본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권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일본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을사조약.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을사조약을 일본이 맺기 전에는 있죠. 일본이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있죠. 내가 조선을 먹겠다는 걸 갖다가 있죠. 내가 조선을 먹고 싶어 하면서 있죠. 서구의 열강들, 주변의 강력한 국가들한테 허락받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1차 조약과 2차 조약 사이에는 있죠. 일본의 조선에 대한 독점권을 갖다 공인받는 과정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미국에 대해서, 영국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가프라테스트 밀약이라 해서 필리핀을 미국 땅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조선을 갖다가 일본이 먹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밀약이죠. 왜 밀약이에요? 왜 몰래 맺었을까요? 왜? 우리 여러분 거중조정 기억나시나요? 원래 이제 조미소 통상조약에 의하면 서로 이제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만약에 일본이 조선을 먹는데 동의하면 이거는 있죠. 그 국가 간의 약속을 갖다 위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몰래 밀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미국이 이제 지금 우리 우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혈맹이라 부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죠. 예.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어떤 나라도 있죠. 무조건적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 우리 역사를 갖다 되돌아봐도 미국이 보면 우리를 갖다 버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게 필요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은 그게 버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일본이 필요하고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갖다가 도와주고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요런 이제 요런 생각들을 갖다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물론 싸우거나 미국을 몰아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이제 그게 그러니까 그 국제사회는 이제 국제사회라든지 외교 같은 걸 볼 때는 항상 냉정하게 있죠. 현실에 입각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러니까 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국과 2차 동맹을 맺으면서 인도는 영국 거 그리고 조선은 일본 거 하면서 영국한테 일본 인정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츠머스 조약은 러시아와 전쟁을 갖다 끝내는 조약이에요. 실제 승기는 이때쯤 거의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갖다 이때 하는 거예요. 마무리 이때 하면서 조선 내 거 이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국제적으로 허락을 받고 나서 을사조약을 맺는 거예요. 워낙 큰 조약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통감 정치, 이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 외교권을 대신 행사하는 거예요. 초대 통감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나중에 안중근한테 총 맞고 죽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쏜 거죠. 그러니까 지금 IS 테러 이런 거랑 뭔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IS 테러 같은 거는 정말 무고한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치라든지 침략이라든지 이런 거랑 전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일반 시민들을 갖다 공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직접적인 원흉이죠. 이토 히로부미가 누구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일본 개항기 초기부터 있죠. 정한론 주장을 하면서 조선을 갖다가 조선 식민지화를 갖다가 이제 기획을 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1910년에 안중근이 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통감 정치가 시작됐다. 요거는 이제 동시에 우리나라 외교권을 박탈당했다는 거예요. 요거를 바꾸어서 표현하면 보호국화 되었다. 요렇게도 표현합니다. 보호국화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고종이 끝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을사늑약이라든지 을사조약 같은 게 맺어지려면 있죠. 고종이 사인을 해야 돼요. 자필로 사인을 해야지 원래 이 조약이 효력을 갖다 발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직전 정치 체제가 뭐냐면 이제 광무개혁 해가지고 광무개혁 때 모든 힘을 갖다 고종한테 몰아줬거든요. 그 외교권도 모두 고종한테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종이 사인을 해야지 조약에 효력이 발휘하는 거예요. 근데 고종이 끝까지 사인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맺어지냐? 바로 여러분 을사오족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나라 팔아먹은 5명의 도적놈들. 얘들이 고종의 도장 있지 않습니까? 도장을 대신 찍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효력이 있으려면 도장만으로 안 되고 고종이 원래 자필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을사조약이 효력이 없다면서 늑약, 거짓된 조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맞죠. 그러니까. 그리고 고종은 있죠. 요거를 갖다가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을사조약에 절대 사인을 한 적이 없다. 이걸 갖다 국제적으로 알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리기 위해서 외국의 사람들을 갖다 파견한 게 바로 헤이그 특사예요. 헤이그 특사.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준, 이휘종, 이상설 이런 사람들을 갖다 파견한 거예요. 3명의 이씨를 갖다 파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헤이그에 가니까 너네는 외교권 없잖아 하면서 안 받아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 헤이그 특사를 보냈다는 이유로 있죠. 고종이 이제 강제퇴위, 왕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종 아들 순종이 왕이 되게 됩니다. 유미는 연호예요. 연호. 순종이 좀 바보예요. 그냥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좀 미숙화예요. 미숙화. 그러니까 하자고 하면 헤헤 이러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를 갖다 왕이 앉히는 거예요. 그냥 꼭두각시 임금을 갖다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이 계속 반발하니까 그러니까. 순종을 갖다 왕에 앉혀놓고 나서 이제 착착착 조약을 맺으면서 조선을 갖다 식민지에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왕된 직후에 맺어지는 조약이 이제 정미칠조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네 번째 조약이죠. 3차 한일협약. 요 조약의 특징은 이제 차관 정치라고 한다고 했는데 차관은 뭐냐면 행정 실무자 있죠. 실무자 중에 대장이에요. 대장.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면 공무원들이 있는데 정무직 공무원과 그러니까 이 뭐지? 실무직인가? 제가 그거였는데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보면 있죠. 정치인들이 공무원으로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있죠. 공무원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개의 클래스가 있는데 보통 정치인들이 공무원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제일 수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자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들이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공무원 중에 최고로 승진하게 되면 이제 차관이 되는 거예요. 차관. 그 차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 실무자 있죠. 실무자 중에 최고 높이 있는 사람이 차관이에요. 그러니까 행정 실무를 장악하는 사람들 있죠. 요 차관 자리에다 일본인들을 갖다 앉히는 걸 갖다 차관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보세요. 이제 그럼 통감은 이제 집에 가고 있죠. 이제 차관들이 주인공이 됐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죠.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통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통감은 있고 있죠. 얘들은 누구냐면 통감의 수족이에요. 손발이에요. 손발 역할을 하는 애들이 차관이에요. 차관.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정미출주학 사료를 갖다 제가 실어놨습니다. 실어놓은 이유가 여러분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통감 있죠, 통감. 통감 딱 사료로 갖다 딱 줬을 때 여러분 통감이라는 사료를 갖다 딱 그 요거를 갖다 보고 있죠. 야, 이거 통감 정치네. 이러면서 문제 풀면서 틀린 학생들이 있어요. 끝까지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한국 고등관리의 임명은 통감의 동의로서 일을 행할 것. 고등관리가 바로 차관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통감 끝날 게 아니라 밑에 찾아보고 고등관리 나오나 안 나오나 우리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고등관리 나왔으니까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정미칠주학 얘기예요. 정미칠주학. 예, 차관장치. 그리고 이 정미칠주학 때 또 플러스 추가 내용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군대 예산이에요. 군대 예산. 우리 군대를 갖다가 일본이 해상시켜버리는 거예요. 무장해제 시켜버리는 거죠. 이제 식민지화 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해산된 군인들이 나중에 있죠. 정미의병으로 연결돼서 갑니다. 의병 쪽은 우리 뒤쪽에 다시 정리할 겁니다. 기후각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기후각서라든지 기후각서에서 그 사법권 빼앗고 그 다음에 경찰권 박탈한 다음에 우리 국권을 갖다 완전히 빼앗고 그 식민지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5가지를 공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5번째는 있지 않습니까? 5번째는 조금 분위기가 특이해요. 그러니까 이 5번째 일본이 이제 각종 조약 등을 통해서 우리 국권을 빼앗는 단계는 있죠. 요거는 분위기가 있죠. 개항기보다는 일제강점기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 왜 그러냐면 거의 그러니까 일본이 만약에 조선의 이제 독자적인 그 주도권을 갖다 쥐고 있죠. 조선을 갖다 조선의 국권을 갖다 빼앗아가는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5번째는 분위기가 특이하게 있죠. 개항기보다는 일제강점기랑 뭔가 비슷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때 가버리면 일제강점기에 등장하는 우리 민중들의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 5번째 마디부터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의 저항이 바로 하나는 애국개몽운동이고 있죠. 하나는 의병활동이에요. 하나는 애국개몽운동 그리고 하나는 의병활동. 예. 이렇게 연결돼서 가는 겁니다. 쉬었다가 있죠. 우리 이제 앞에 문제들 있죠. 문제를 갖다 쫙 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항일의 의명과 애국개몽운동 이쪽으로 갖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